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가 죽는 그래 너도 어떻게 찍었다고 하면 우선 폴더는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산남지역 노동위원회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작하기 이전에 잠시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 정리 및 내외 기민 착석 후 개회선언, 국민의례, 공명 및 노동가의 제차, 내외민 소개, 개회사, 안명장 수여식, 축사, 축하 영상, 그리고 특강, 전현희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님의 특강이 준비됩니다. 기념 촬영 후 회의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산남지역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산남지역 노동위원회 발대식 진행 순서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위촉장 수여, 축사, 특강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 빔이 있구나. 여보세요? 뭘 줘야 돼? 통일도 상황 들어가서 왜 막냐고. 됐어. 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빈들께서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도착하셔서 오시는 대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빼드릴게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상당지역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상당지역 노동위원회 별대식 진행 순서는 개회선언, 국민을의 내빈 소개, 위촉장 수여, 축사, 특강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상당지역 노동위원회 별대식 진행 순서는 개회선언, 국민을의 내빈 소개, 위촉장 수여, 축사, 특강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끝나자마자 끝나네요. 왜 제가? 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상당지역 노동위원회 행사에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와 큰 함성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당지역 노동위원회 발대식 진행을 맡은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상당지역 노동위원회 발대식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상당지역 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이한기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기입니다. 오늘 자리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지역 노동위원회 발대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화해, 용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시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정치 철학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시다 우리 곁을 떠나신 민주노동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노동가요 제창이 있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기운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아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사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이현기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당원들과 내빈들께서는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상당 노동위원장 이한기입니다. 이렇게 의원님 네 분을 모시고 하는 큰 행사는 처음이라 좀 어색한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천에서 태어나셔서 청주에서 자라셨고 진천 사람과 말만 진천 사람이 후보와 밥부터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고려했으나 싱겁게 승리하신, 그러나 농촌 지역이 많은 상당에서 다시 한번 파란색 깃발을 뽑으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상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형 ISA 온국민 비과세 자산 형성 통장 도입을 제안하셨고, 투자 수익 전액을 비과세하여 국민이 비과세 자산 형성 통장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쿠팡 불공정 사례 관련해서 중심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해결사 역할을 하고 계신 상당부 이강일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오신 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충북도 의회에서 9대와 10대 도의원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셨으면서 최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치러질 지방선거 선봉장이 되어 강원이 후보자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여 충북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청주 시민 그리고 노동자와 함께 결을 같이 하고 계신 서원구 이광희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먼발치에서 지켜봐온 노동자로서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최근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개정안 등 폭염 노동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셨고 막말을 일삼는 지금 장관 임명자와 비교하여 일도 손색이 없는 경기 안산병 박혜철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되게 말이 길어지니까 좀 떨립니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시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18대 국회에 입성하여 문재인 정부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후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 관련해서는 검찰 캐비넷에 아무것도 없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무사 임기를 맞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얼마나 힘들어지셨을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6위였는데 처음에는 마지막에 2위를 하시면서 기업을 토해내신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80만 충북의 노동자 교육을 위해 공분서주하 계시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노동위원장이신 고고원어 TS 이상정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자의 정체성, 정치 참여의 의미, 충북의 신생 노동조합을 함에 있어 정신적 지지와 같으신 분입니다. 현재는 일과 노동자 교육을 병행하고 계신 현 대한산업보건협회 사회이사 최경찬 전 도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인 소리의 윤주섭 대표 공인노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주 신흥의 인물입니다. 전국 조직인 한국폴리텍대학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국폴리텍대학 이재성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깨끗한 거리와 집 주위의 분리수거, 폐기물 등이 어느 순간 없어지면 이분들께서 다녀가신 겁니다. 청주환경공무진 노동조합 김천수 위원장님과 임원분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원님 같이 가시죠. 고맙습니다. 원래 충주에서 박준호 충청도 공무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과 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창근 청중덕 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권응 충주시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펜텔 코리아 신현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남대 안내사노조 한서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주시의원님이십니다. 현재 김성택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식 의원님이 오시다고 했는데 워크숍 중이라 못 오시나 봅니다. 저희 상설위원장님이십니다. 청주 상당의 이수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당의 장애인 위원장이신 박병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상당 청년위원장 황재린 위원장님과 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상당 자치국가위원장 이성남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원 여성위원장 차순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상당의 고문이십니다. 이인수 고문님 그리고 김영주 조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숙 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적혀있지 않은데 홍미애 의원님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국 민상호 대표 신승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빠진 분이 있으신가요? 유성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네요. 최충진 전 시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개시켜달라고 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분은 많으나 시간이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상당지역 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우리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열정의 소유자 우리 이한기 위원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화교상에는 내려가지 않는 거였는데 제가 많이 떨립니다. 지금 내려가 올라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 상당지역 노동위원장을 맡은 이양이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회를 이런 인사를 한 2번, 3번 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떨린다. 의원님 저쪽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보고 읽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만큼 그 능력이 안 돼서 조금 보고 읽겠습니다. 요즘 광복절이라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 어떤 이들처럼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으셨던 이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는 일제에 항거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받아야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랬지만 뉴라이트가 행정부를 장악한 것을 보니 이번 정부에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는 현 정부의 대표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에 출생 대응까지 또 개혁을 한다고 하십니다. 하는 것마다 폭망하는데 차라리 개혁을 하지 말고 유지만 해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죠? 다가올 추석 2주간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거. 왜냐? 응급실 진료비가 150%에서 250%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탄핵!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후보자를 진행하였는데 그는 과거에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하였고 최근 임명 후보가 되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때 노동자였던 후보자는 막말을 섞는 정강 목사와 같은 태극기 부대의 모델일 뿐입니다. 후보자가 어제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노조 혐오와 노동 탄압이 일상이 될 가까운 미래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부정부패는 용산에 넘쳐나는데 정상적인 다른 곳을 후벼파는 법치에 탈을 쓰고 온갖 불법과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저들을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밖에 없다. 열대야가 없어진 요즘 조금은 살만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주당대로 움직이겠죠. 우리 상당부는 상당에서 일어나는 해결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당부의 노동위원회를 이끌어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막연했는데 이렇게 발대식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상당 지역 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노동자의 현실 정치 참여, 노동자가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그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 피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의 길 충북이 앞장서 나갈 것이며 그 앞에는 정치 1번지, 노동 1번지, 청주 상당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옥상이즘의 처음은 노동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오늘입니다. 다들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이런 눈빛에서 청주 상당히 희망을 찾습니다. 오늘 발대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원장님께서 많이 떨리셨나 봅니다. 원래 개회사 후에 단상을 가지고 옮겨주시기로 했는데 그냥 내려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당지역 노동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자문을 해주실 고문님의 위촉과 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임원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윤주석 고문, 김천수 수석부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 오은영 위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의원님도 올라오셔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수여해 드릴 때마다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촉장 성명 윤주석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노동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한 2024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강일. 마지막에 전체 사진 찍고 있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이한기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2024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강일. 임명장 성명 김천수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한 2024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강일. 임명장 성명 김대호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2024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강일. 임명장 성명 오은영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2024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강일. 임명장 성명 송혜성 이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노동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2024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강일. 다들 축하드립니다. 예, 잠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축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축사하기 전에 아주 단상을 가운데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축사의 시간이 왔는데요. 축사하시는 분들 모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용산의 누군가는 1시간 중 혼자 50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청주시립도서관에 오신 우리 민주시민분들은 50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짧고 명쾌하고 명료한 축사를 선호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축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도당위원장이신 이광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계가 오랜만입니다. 여기 노조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고요. 이한기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처음에 이 노동 특히 이제 공무직 노조부터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노동 얘기를 나오면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걸 기억할 때 제가 도의원이 돼서 오늘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상당부가 역시 정치 1번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꿈도 못 꾸는 이 노동위원회 회식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축이 지금 되고 우리도 하면 되죠. 저희들 구성할 때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와주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좀 꺼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저희 충북에서 오셨을 때도 가장 많은 박수를 받으셨던 전현희 의원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우리 동네에서 사실 높은 등수를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2등까지 되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박해철 의원님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부럽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릴 거는 노동위원회에 예산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청주 상당의 이강일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역할이라는 게 하시는 것 중에서 잘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지켜보셨잖아요. 정말 상당부가 발목 선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발대시 한다는 거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한기 위원장의 역할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도 이미 발족을 해서 여성위원회는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찾아다니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성위원회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걸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위원회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경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당부의 분과위원회들이 너무 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켜보고 여러분들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은 사실 우리 상당부하고 인연이 좀 있죠. 제가 처음부터 모셔가지고 저희 상당부 위원회
전진대 때도 오셔가지고 그때 감사드리고요. 박대철 의원님은 저하고는 인연이 깊지 않으신데 사실 전화해서 요청드렸을 때 흔쾌히 해주셔서 제가 부채의식이 많습니다. 가서 몸방 몇 배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상용 노동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장입니다. 단상이 꽤 많이 높군요. 단상이 높으면 더 많이 떨리죠.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도당 노동위원장 이상용이고요.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에서 교육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조합 만들고 노동조합 교육하고 교섭하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나름 지금 아직 도당 노동위원장은 사실 지금 아직 임기가 확정된 건 아닌데 어제 충북도당 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가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화된 노동자의 힘으로 충북의 정치를 바꿔보겠다. 그래서 2년 후에 더 많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더 많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동이 이제 중심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에서 지금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가 그리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사실은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의 유럽 사회를 만들었다. 이게 사실 노동자 헤게모니라고 좀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노동자들의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노동자가 당당히 되어가는 그런 충북도를 만드는데 세상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원검해 주신 우리 박혜철 선배님 그리고 최인철 선배님 감사드리고 전현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전 노동위원장이 계셨던 최경찬 전 도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은 노동정당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개혁정당인가 노동정당인가 하는 꽤 천막가 있습니다. 아까 이강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충북에서도 노동위원회가 지역구에서 출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입니다. 도당 노동위원회는 제가 도의원 때 가서 처음으로 출범식을 했습니다. 너무 충분했죠. 그 다음부터 노동자들 세력화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올해 이강희 위원장님이 맡고 또 이강일 위원장님이 맡으시고 각 지역구에서 노동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격세지감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왜 정치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민주당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안 온 노동자 민주당들도 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북에서 저희 고향은 여기는 아니지만 충북에서 25년, 30년 노동운동을 하면서 저는 똑똑히 목도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을 제가 오설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 옵니다. 국민님도 찾아옵니다. 찍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민주당과 다른 것은 찍어주십시오.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연대 제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노총한테 노동자들한테 민주당은 그때마다 와서 정책연대 정책연합합시다. 어떤 정책에서 정책을 연합할까요?
그리고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 이후로는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박 기자님? 그래서 지금 한국운동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서 비례대표로 우리 민주당에서 자리를 비워놔서 도연을 한 겁니다. 역사를 보면 압니다. 충북 역사가 그랬습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노동자로서 그냥 민주당을 추종했던 게 아닙니다. 또 그동안의 정치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럴까요? 김영삼 정부 노동법 날치 통과하면서 정리해고 합법화하고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금지하라고 그랬고 파견 노동자들 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정부 현재도 노동 갈등을 유발하는 복수노조법, 타임워커제 관련해서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거 못 깨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양대지 치면서 해고를 마음대로 하고 저성과 재고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저는 정말 끔찍했던 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계속 유지했더라면 대한민국 노동조합 노동자들 정말 힘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을 적폐세력, 부패세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정말 10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많은 문제들, 노동 현안에 대해서 다 해결해줬습니다. KTX 여성노동 문제, 쌍용자부터 해고노동자 문제, 파이텍 골프 노동자 문제, 13년 겪었던 콜택 악기 노동자들 파업 문제, 해고 문제. 물론 노동자들의 힘차추대이 있었지만 저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도의원 비례대표를 나갈 때 갔던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꿈은, 노동조합의 꿈은 그리 거대하지 않습니다. 노동해방 아닙니다. 노동자 세상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꿈꾸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노동자가 살아도 꽤 괜찮은 나라. 우리 자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후배들이 노동자로 살아도 살만한 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상당부 지역에 내가 처음 출근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노동자들,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커지십시오. 더 많이 조직하십시오. 그래서 충북에서도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자만 66만 명입니다. 취업자까지 합치면 91만 명입니다. 가장 큰 직업군을 갖고 있어요. 당원들을 가장 많이 확보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아까 우리 이상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년, 3년 후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와서 노동자가 살아도 꽤 괜찮은 나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식들이 노동자로 살아도 괜찮은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신 우리 박혜절 의원님, 그리고 전 의원님이 제가 찍었어요.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저분 반드시 제가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더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 흥덕의 이현희 국회의원님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어 축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구 국회의원 이현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한기 청주시 상당구 노동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경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역위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한기 위원장님과 함께 상당부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그 힘이 모여 노동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 이인영 감사합니다. 멋진 축사를 해주시고 축전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간 관계상 모두 모시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하 영상 시청 시간인데요. 축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플래카드를 잠시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노동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영상 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진행위원회 지역위원회 노동위원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자리에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노동위원장이신 박홍배 의원의 축하 영상 시청이 있겠는데요. 잠시 진행이 미흡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준비되는 대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아까는 잘 틀어졌는데 안 틀어지네요. 예. 함께 해주신 이강일 의원님과 청주시 상당구 노동위원회의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전 전국 노동위원장으로서 직접 참석해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일정상 그러지 못해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는 이강일 의원님을 가까이서 자주 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통해 사회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민생경제지원단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당원 중심의 지역위원회를 만들어가며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쉼없이 달리고 계십니다. 노동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역노동위원회 구성과 발족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노동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은 충북도청 공무직 노동자 위원장님으로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청주시 상당구 노동위원장으로서 당원 중심의 노동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발전, 그리고 노동당원을 중심으로 한 반노동 친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길에 선봉에 서시리라 믿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노동위원회의 단합과 열정으로 지역 노동당원 동지들과 함께 지역과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저 박홍배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축하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역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는 더 나은 미래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 80만 노동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주 상당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 영역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생활 수준을 우리의 힘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현재 충청북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 중이나 그 대상이 충청북도 산하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한 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모든 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충북, 청주 상당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노동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역할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역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두 분을 모시고 의미 있는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이죠. 현재 법사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전현희 최고위원을 모시고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에 대한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니다.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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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법사위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현희입니다. 네, 우리 상당구 당우동지 여러분들,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전에 우리 이강일 위원장님이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올리풀린가요? 네, 그 리조트에서 우리 그때 지역위원회 행사할 때 그때도 강연으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겠다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아주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됐고 두 번째 강연입니다. 우리 이강일 의원님께서 입도 선배를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가야 될 장수가 많은데 보궐선거 뭐 지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취소하고 달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최고위 선거 때 많이 응원하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또 성원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이 마이크가 좀 잘 나옵니까? 네, 그 민주당의 노동존중 실천단이라는 그런 이제 한국노총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랄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내일 출범식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53분이 실천단의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 단장이 이제 바로 제가 단장으로 내일 출범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의 가치 실현과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이 청주 상당의 노동위원회 또 출범식에 함께하고 강연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노동의 가치와 그리고 노동의 그런 권익 향상 이런 부분에 제가 어떻게 힘이 되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한기 위원장님과 청주상당 노동위원회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사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저에게 강의를 맡긴 것은 주제를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하셨어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착각금지법 중부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면으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무혐의를 내려서 제가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 선거 때도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좀 너무나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물론 영부인이 금지된 물품인 명품백을 300만 원 상당의 그 백을 받았고, 그리고 또 화장품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도의적으로도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사실상 범죄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명백하게 이 사안은 대통령의 범죄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범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한 다양한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것에 앞장선 것이 권익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 이것을 덮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사실상은 고의 무사 행동대장격으로 권익이나 검찰이 나서서 면죄부를 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그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국장을 하셨던 너무나 강직하고 또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한 젊은 국장이 정말 안타까운 희생을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김상년 부패방지국장은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가장 아끼고 존경하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권익위의 부패방지 업무에 굉장히 소신이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권익위의 이 부패방지 업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대한민국을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한테 청렴연수원의 원장으로 좀 발령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더라고요. 청렴연수원 혹시 아세요? 여기 청주에 있잖아요. 청주에 있는 권익의 이제 산하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청주에 보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권익의 우수한 인력에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다른 데 보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안 된다. 우리 권익위에서 이 부패방지 업무에 대해서 당신만큼 전문가도 없고 가장 권익위 청렴도 이런 높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또 사명감 있는 그런 분이라 절대로 안 된다 이랬더니 몇 달을 졸라가지고 청렴연수원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반부패 교육을 보다 내시하고 청렴연수원의 원장이 과장급입니다. 그런데 이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연수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여기를
차관급으로 이렇게 원장을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여기 청렴연수원, 국가청렴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민간 분야의 이런 청렴 교육도 대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이런 청렴 반부패 교육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싶고, 그것을 깃털을 닦는 역할을 청렴연수원장으로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 몇 달 동안 그 요청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다가, 하도 그렇게 하겠다고 좀 제발 보내달라 그래서 청렴연수원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청렴연수원에 있어서 그 업무를 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권익이 떠난 이후에 다시 그 권익위로 아마 복귀하라는 그런 발령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굉장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에서 발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본청으로 최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런 게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좀 너무 슬픕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청주에서 청렴연수원을 정말 국가청렴연수원으로 격상하고 더 키우고 위상을 높이고 그랬으면 그 고인의 뜻이 그렇게 실현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청주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은, 이거는 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가 권익위의 이 내용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이 사건을 조사하던 실무 책임자가 이제 고인인 거죠. 국배방지 국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의 통상의 기준으로는 이 경우는 제가 아는 권익위라면 무조건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규정은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대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올 때는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데요. 다만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에 보면 배우자 그리고 친족, 가족들이 이런 청탁금지법에 금지된 물품을 받을 때는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공직자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공직자의 가족, 배우자의 경우에는 고기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공직자를 처벌하라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조사는 대통령, 공직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권익위에서는 그것을 눈을 딱 감고 공직자의 배우자, 법의 규율 대상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만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걸 면죄부를 준 거는 그거는 법의 규정이 없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처벌 규정이 없다, 법 규정이 없다, 권익위원장 출신의 의원님이 법 만드시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법 규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직자인 대통령의 범죄라고 했잖아요. 그게 청탁금지법 정신입니다. 공직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이런 불법적인 뇌물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를 공직자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의무를 다했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그냥 일반인이 대통령 영부인은 법 규정이 없으니까 무혐의다. 이건 옳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의 판단은 틀렸다. 그래서 억지로 이 면죄부를 주려고 권익위의 통상의 그런 기준과 다른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인 국장은 너무나 괴로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익위에서 당시에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그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규정이 보면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이런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외국인이니까 이 법 규정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법에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엉뚱한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 수수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즉시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탁금지법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는 기간은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인 대통령의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죠.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직자가 부인이 우리 이강일 의원님이 오늘 아까 사모님 오셨던데 사모님께서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이제 모를 수도 있죠. 얘기를 안 하면.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걸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사모님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을 처벌하는 게 이 청탁금지법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처벌 규정이 얼마나 어느 정도 처벌하게 돼 있을까요? 처벌 규정이 굉장히 셉니다. 아주 셉니다. 그런 신고와 반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징역 2년 그리고 3천만 원, 2천만 원 예. 이하의 벌금 혹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법의 정신은 이런 걸 아예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도 가족도. 그리고 그걸 받으면 그걸 안공직자 즉각 신고하고 반환해서 그걸 못 받게 가족을 잘 관리하라. 이게 청탁금지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이 대통령 공직자 부분을 쏙 빼고 마치 일반인의 부인처럼 취급을 한 거죠. 일반인은 이 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공직자만 규정 대상이라 했잖아요. 근데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받은 것을 마치 일반인의 부인처럼 그냥 일반인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권익이나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 부인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 바로 구속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냥 일반 국민들 듣기에는 청탁금지법에는 일반인인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줬어.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직자의 부인이 받았을 때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나요? 지금 이 사안은? 이 사안은 이 최재형 목사가 그런 식으로 청탁을 했다고 하잖아요. 고 김창준 미 연방하의원이 돌아가시면 현충원에 안장을 해달라. 그리고 이분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 그리고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그 통일TV를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되는 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관련된 청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청탁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보훈부와 행안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이완규 처장에게 국가보훈부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질문했더니 이완규 처장이 대통령의 직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퍼즐을 맞추면 최재형 목사가 국가보훈부의 업무에 관해서 청탁을 했고 이건 보훈부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의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사실 상식이죠. 대통령의 업무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적인 업무는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물건을 받은 게 대통령의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법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부분은 권익위도 눈을 감았고 조사도 안 했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면죄부를 발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청탁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명품백 그리고 샤넬 화장품, 양주 이런 것이 건네진 거죠. 그래서 이 명백한 청탁금지법의 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청탁에 관해서도 권익위의 유권 해석은 그 청탁을 한 것으로 족하지 청탁이 현실화됐느냐 이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청탁만 하면 되고 청탁이 현실화돼서 실현이 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대통령이 안 즉시 신고 반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알았나요? 대통령이 몰랐으면 대통령의 범죄가 안 됩니다. 지금도 나는 그 사실 모른다 이러면 실제로 몰랐다면 이 청탁금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알죠?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대통령이 그 대국민 사과 비서당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부인이 박제하지 못해서 이것을 거절을 못했다. 그래서 받았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이게 뭐 사과인지 아닌지 뭐 그런 말을 국민들에게 했잖아요. 그걸 이제 언론은 사과라고 막 이렇게 뻥튀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때 뭐 물론 그 이전에 알았겠지만 국민들 앞에서 자신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 이전에도 뭐 기사를 통해서 당연히 알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자백입니다. 자기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걸 국민들 앞에서 자백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사실 제가 그래서 이거 여러 차례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때 대통령의 발언은 이래서 했습니다. 내가 우리 부인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물품을 다른 사실은 내가 알았지만 내가 우리 부인에게 확절하지 못해서 차마 내가 이걸 신고하고 반환하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 때문에 내가 법 위반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이죠. 그 발언이 저는 정확하다. 그렇게 발언을 했어야 된다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덮기 위해서 우리 법기술자들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한 거예요.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외국인에게 받은 것은 국가기록물이다. 국가기록물은 그거는 공무로 그 외교적인 그런 업무로 인해서 정말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물건이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게 국가기록물법이에요.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물건 중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록물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물론 또 최재형 목사가 그것을 줄 만한 그런 권한이 있는지 국가기록물에 해당하는 이는 정말 국가의 외교상으로 그 정도의 이제 위치에서 주고받는 그런 선물, 국가적인 선물이 국가기록물로 통상은 되는데 그래도 정말 그냥 아주 폭넓게 백보양보해서 해석하면 최재형 목사가 준 선물 중에서 국가기록물로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싶은 거는 저는 책이다 생각합니다. 그 책이 김영삼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직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 책이다. 그 정도면 국가기록물로 한번 고민을 해볼까? 물론 요건은 그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쓰레기장에 버렸잖아요. 그러면 권익위 그때 부위원장이 국가기록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말을 만약 백보양보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국가기록물법 위반이죠. 국가기록물을 마음대로 폐기 처분한 거니까 국가기록물 폐기 처분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얼토당토 않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걸 대통령실에서 뭐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원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사용된 범죄에 공여된 물품이라 이거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품이니까 형법상 작물에 해당한다. 대통령실 창고에 이걸 보관을 한다면 작물 보관죄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봤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했더니 그 다음에 대통령실 창고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부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은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청탁금지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에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국민들에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잖아요. 대통령은 부인에게 박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신고 반환을 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물론 그 경우에도 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아무 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또 하나의 지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검사로서 국정농단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들이댔던 그 잣대를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들이대면 우리는 또 다른 또 참고가 될 만한 이런 법리가 나온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에 사실상의 최순실이 받은 그런 금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이론을 대면서 이거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수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누굽니까? 대통령의 가족이잖아요. 이거는 제3자까지 가지 않아도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에게 준 것은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고 이론 구성할 여지가 많은 거죠. 저는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법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3자 뇌물죄 내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일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대가성을 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금품 자체 수수를 못하는 거고 뇌물죄가 되려면 그걸 주는 대신 대가를 요하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법리적인 검토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이 부분도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 그리고 뇌물죄의 경우에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입니다. 마찬가지로 뇌물죄의 주체는 공직자예요.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준 뇌물이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인정이 돼야 대통령의 범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법리적인 해석과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일반인에게 또 이 뇌물죄에 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이런 이제 그 청탁이나 이런 걸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게 해당되는 게 알선수재죄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해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침묵한 게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결론이 뭐예요? 그냥 청탁금지법만 딱 해서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면제 이런 결론을 사실상 내린 거죠. 그래서 통상의 검찰이라면 이런 사안이 만약에 민주당 쪽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온갖 제명을 다 검토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살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 권력기관의 그 눈을 감아주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온 권력기관들이 나서서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를 했고 진실을 감췄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강직한 권익위 국장이 안타까운 이런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그때 그런 분노를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써온 게 있는데 전혀 이 의원님한테 그냥 따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에 대한 특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명품백 사건의 본질은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는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연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노동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한 분일 텐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 부의장으로 계시는 박해철 국회의원을 모시고 개정된 노동봉투법에 관련하여 특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현희 최고님 다음에 하려니까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제가 잘못 정한 것 같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청주 상당에 우리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한기 노동위원장님 오늘 행사 전반을 제가 평가를 좀 해보면은 거의 중앙당 전국노동위원회 발대식과 비슷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당의 전국노동위원장을 제가 재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의 전국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우리 노동 현장을 찾고 또 제가 또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한국노총에 공무노동위원장을 제가 또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노총과 또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책 협약 또 정책 연대 그리고 각종 선거 때마다 노동과 정치가 하나다라는 걸 제가 또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말씀드렸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도당과 또 각 지역에 있는 노동위원장과 또 한국노총의 또 시도지역 본부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도지역 지구까지 함께 연계한 그런 체계가 앞으로 노동이 중심되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노동과 정치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과 원래 2월까지도 한국노총의 공무노동위원장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좀 실물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아는 편입니다. 저보다는 앞에 계신 우리 최경천 선배님이 더 훌륭한 선배님이시긴 한데 또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 가서 노동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면하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라도 역할 잘 해줄 거라는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들 덕분에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동이 정말 제대로 인정받고 또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봉투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그냥 한번 상식 퀴즈를 제가 한번 좀 내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조법이 만들어지고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헌법에 있는 건 다 아시죠? 예, 우리가 보통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법에 왜 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과 교섭도 하고 근데 사용자가 불법 부당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로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는 이미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노동자가 약자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노조를 사회의 극혐오 대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노조를 때려잡으면은 대한민국이 괜찮아지느냐, 마치 노조가 사회의 악이냐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노조법이 53년도에 만들어져서 노조할 권리를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몇 프로 좀 될 것 같습니까? 노조 하시는 분들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노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53년도부터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꽤 오래됐으니까 70년 넘었으니까 한 7, 80% 됐겠죠? 10%, 그죠? 10%. 예. 얼마나 좀 들어갔습니까? 12%. 네. 지금 2022년도 통계상으로 13.1%가 노동조합 가입률이 되고 있습니다. 2,100만 노동자가 있다고 하면은 한 270만 명 정도가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해하면은 13% 반대로 87%는 현재 노동자들이 있는데 노동조합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왜 이 노동조합을 이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또 우리 국민들과 갈라치기를 할까요? 13%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노조놈들만 없으면 진짜 제게 원하는 대로, 제게가 바라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이 13%의 노조놈들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이 모든 이 사회에 노조 혐오주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13%의 노동조합 가입률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노조하신 데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충북에도 공무직 쪽도 계시기도 하고 또 비정규직도 계시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이것도 부족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자 시절에 10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 된다. 또 집권하자마자 주 69시간의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장시간 세계 OECD 중에서 가장 최장시간 국가로 아주 오명이 높고요. 또 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어떤 노동에 처해 있는 현실들을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보수 정권들은 이 노동자를 무시를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자를 왜 이렇게 무시를 하고 함부로 하고 때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늘 하는 말이 노사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좀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고 아마 이게 저보다 더 이제 연배가 되신 분들도 다 아마 어릴 때 다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전태일 열사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1970년도에 분신할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하루에 14시간,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합니다. 조그마한 재봉틀 앞에서 먼지 불불 나는 곳에서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1970년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도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태일 열사를 포함해서 많은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씩 7시간씩 일을 해도 일자리만 달라. 그러니까 배고픈 배만 좀 죽인 배만 채울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 그런 춥고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또 꼰대 얘기를 하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동의 역사가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동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만들 당시만 해도 그때는 주 48시간 또 주 장시간 하면은 주당 최대 60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도 2018년도 2018년도에 최종 확정된 게 주 40시간. 근데 옛날로 했을 때 주 52시간. 이렇게 이제 시간도 단축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고는 바로 시작했던 게 주 69시간입니다.
1953년에 만들었던 근무 시간보다도 더 장시간 노동을 꿈꿔왔던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노동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또 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법의 잣대로 사람에 대한 벌을 주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최소한의 권력 유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의 악된 건 대통령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께 8월 29일이었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흔히 하는 말 유라이트 극우 유튜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 의원의 질문사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또 손녀도 또 우리 후보자의 손녀도 국적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한때는 좋은 명문대학을 나오셨고 또 국자 쪽에서 또 노동조합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노동조합 할 때가 1980년도입니다. 1980년도 그때 당시에 1인당 우리 GDP가 1660불입니다. 지금은 34,000불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와 지금은 44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더 바뀌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때 노동운동에 대한 아주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누구보다도 역할을 잘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산이 4번 이상 바뀌었던 44년 전의 인물을 가지고 그때는 기간제도도 8인제법도 없었던 최저임금법도 없었던 그런 시절에 노동운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경기도지사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그때 참 입에 담기조차도 힘들 정도의 그런 다른 노조를 마치 자살 특공대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죽음의 구판을 늘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직접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분이 유튜버 극우 인사로 활동할 때 거리에서 또는 이 SNS나 기타 공식적 토론에서 그때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했던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탄핵 결정했던 내용조차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탄핵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국무위원으로 갈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이 탄핵 결정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3.1운동에 그 정신을 계승해서 만든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국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김문수를 지명한 윤석열 동의가 되십니까? 미친 새끼야. 정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국은 캐비넷의 효과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언론사들이 말은 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 노란봉투법 좀 넘어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조법 2조 3조에 나옵니다. 아마 법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쌍용자동차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가 파업을 했던 가장 큰 목적은 노동조합은 월급 1% 2% 올리는 것도 참 중요하죠. 또 우리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과 또 그런 역할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 안정입니다. 노동조합 제1의 목표는 고용 안정인데요. 그런데 이 고용을 박탈시키는 순간 급여 1% 2%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그때 대규모로 파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 노조법 3조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 파업을 벌였던 그 사람들 상대에서 손해배상을 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업도 헌법 33조에는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된 헌법조차도 이 노조법에서는 파업을 하려면 한 6가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만이 그 파업의 정당 파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에 파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 조합원들과 길을 모아서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이유와 그래서 이게 또 정의조정 절차와 또 법적인 모든 담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파업했던 사람들께 자그만치 47억이라는 이 손해배상을 파업했던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47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느 한 분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 옛날에 우리 월급 김장이 노란 봉투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서 10,000명이 모이면은 47억을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000원을 담긴 노란 봉투법으로 우리 상차 때 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 상을 도와주자라고 시작했던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법 3조에 나오는 이 사측의 과도한 이 손해배상 청구이라는 걸 이제는 사측에서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이 과도한 손해배상만큼은 막자라는 게 이번 노조법 3조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이 사측은 이 노동자가 사실 노동자가 먹고 살만하면은 월급 생활 안 하죠. 다 춥고 배고프고 어렵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 일하는데 정당한 절차를 뜯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그런 불법부당한 손해배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노동자들은 특히 쌍차 같은 경우에는 그 후유증으로 파업에 가담했던 노동자와 가족들이 한 31명, 3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이 손해배상 가압류는 특히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목숨과 같은 그런 생계에 대한 목을 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가혹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비상적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저희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22대 때도 또 그 이상조 부분을 저희가 또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최종 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2조에 관련된 걸 한 가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노조법 만들 당시와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권 노동자도 있고요, 택배 노동자, 하다못해 골프장 캐디, 학습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층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층만 있는 게 아니라 하층에 재하층까지 내려가는 이런 아주 왜곡된 이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A라는 대기업에서 B라는 하청 업체에다가 80%를 주게 되면은 이 B라는 업체는 그 80%를 가지고 C라는 또 재하동업이 내려갑니다. 그럼 80을 주는 게 아니라 60을 줍니다. 60까지는 가면 좋긴 하겠지만 60보다 더 아래로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진짜 일만 죽으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50, 40 가지고 자기 월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일도 하지도 않고 있는 이 중앙계층들은 그냥 제가 노동현장 말로 합니다. 그냥 빨대 꽂고 쭉쭉 빨래만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정말 피땀 흘려갖고 일하고 있는 우리 현장 노동자들은 그 사측과 협상을 해도 사측에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받아오는 게 40, 50밖에 받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노조법 2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내려간 그 사측이 사용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전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A라는 업체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또 그 권한 또한 대법원에서 사용자의 실질적인 그런 권한이 있다고 이미 대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노조법 2조에 내가 그걸 반영한 부분입니다. 마치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합니다. 불법 파업 주장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앙조가 들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런 목소리 내는 것도 절약한 되지만 그런 분들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약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도 없는 우리 87%의 정말 힘없는 이런 대다수의 바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도 낼 수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주 상당 우리 지역위원회에 많은 분들 함께 계신데 정말 진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노동자가 우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바라봤을 때 진짜 우리가 그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집단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집단이냐 또 아니면은 정말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라도 내줘야만 우리를 기대고 있는 2천만 중에서 270만이 빠져있는 나머지 1,700만 명이 그나마 노조에 기대고 있고 노조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만이 그나마 그분들께도 조그마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아시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내년도 1,030원 됐습니다. 1,030원. 원래 9,860원에서 170원이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30원 받으면요. 1시간 일해서 끊어가지고 점심 한 그릇 먹으려면 보통 요즘 점심 한 그릇 얼마 하죠? 10,000원 정도 하죠. 그 여의도에는 10,000원짜리도 집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게 실질적인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본다고 하면은 이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원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이 분들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이걸 뭐 저축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제일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그런데 이런 밑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이 최저임금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분명한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전태일 여사가 1970년도 그리고 김문수 지금 노동장관이 1980년도 1660불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지금은 34,000불의 차량선 대한민국의 국격을 맞는 그런 노동의 인식과 가치와 또 그런 목소리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떤 자리 가더라도 노동이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고 마치 사회의 악이고 불법 집단이고 또 저는 비리 집단이냐 얘기할 때마다
꼭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함께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란 공투법을 비롯해 노조의 역사, 노조의 필요성, 또 작금의 노조에 대한 정부의 행태까지 관련해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전현희 최고위원님과 박희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모두 마치고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특별히 모두 앉아 계시면 정면에서 현수막과 함께 전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게 계셔주시고요. 예, 지금 바로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잠깐 뒤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면 앞쪽에서 전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조금만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안 들어주시면 네, 이렇게 당기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여기 그 위에 부분만 처진 것만 예, 앞으로 오셔서 최대한 가운데로 더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랜카드도 앞쪽으로 와주시면 가운데로 좀 모여주십시오. 네, 사이드는 사진이 잘려서 가운데로 조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올라가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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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화이팅! 이방인! 화이팅! 이방인! 화이팅! 화이팅! 이학기! 화이팅! 박혜철 의원 보세요. 박혜철! 화이팅! 이방인!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한국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에 너무 감동입니다. 네, 잠시 아직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네, 네, 이제 기념사진 촬영이 마쳐진 거고요.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마지막 폐회를 하고 그럼 이것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당지역 노동위원회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의원님 거만 보내주면 되겠네?